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풀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경제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두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 DSR.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주변에 네. 30대 초반인 출산을 임박한 신혼부부들이 꽤 있는데요. 네, 네. 신생아와 관련된 대출도 요즘 되게 핫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핫하지만 저처럼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정확히 모르는 분들,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 풀팩님 이렇게 모셨어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과 그다음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오늘은 궁금하신 게 내 집 마련에 관한 것이니까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 순자산 4억 6천 9백 이하가 이제 판명이 되면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전 지역, 뭐 규제 지역이든지 비규제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데 이 대출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보지 않고 DTI 60% 내로만 들어오면 연봉이 좀 다소 적더라도 부채가 좀 많더라도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핫한 이유는 금리가 1, 2%예요. 너무 금리가 좋죠. 예.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2%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것도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최저금리 1.2%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억 원을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지금 아무리 잘 받아도 3%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4%대거든요. 근데 그 금리의 반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도 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DSR 보지 않고 DTI를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규제 시대에는 정말 핫한 대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24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정이기 때문에 임신만 하면 안 돼요. 일단 출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양을 한 가정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올해 내로 출산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연봉이 좀 적더라도 부채가 많더라도 대출을 은행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역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와 네, 용산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까지만 반짝 나온 상품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작년에 출생한 신생아와 24년 출생한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일단은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에도 연장이 될지는 한번 봐야 하지만 올해 나온 정책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 플랩 스튜디오에 네.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네. 이 사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분들은 10월에 출산 예정이시고 네. 부부 합산 연봉이 5천만 5천만 원이라고 원? 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인데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해서 네. 강남 3구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일단은 주택 기준이 있었잖아요. 9억 원 이하. 그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이제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입지 좋은 아파트도 사실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신생아 대출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조건, 그 다음에 뭐 순자산 조건 이런 거는 다 충족이 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LTV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LTV도 지금 이제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이고 LTV 이제 70%까지 예. 이제 할 수가 있고 생애지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지만 최대 대출한도 5억을 넘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명확하게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작년 말부터 정말 시끄러웠던 용어
바로 스트레스 DSR인데요. 네. 스트레스 DSR이 뭔지를 몰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DSR이 뭔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DSR이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LTV라는 건 그냥 그 담보 물건, 즉 집만 보고 담보 물건만 보고 이렇게 빌려주는 게 LTV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 무주택자가 살 경우 LTV 70% 나온다. 그러니까 5억에 70%, 3억 5천. 반공제 개념은 제외했습니다. 만약에 이 5억이 규제 지역에 있다? 그러면 LTV 50% 나오니까 반 나온다? 2억 5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 그 담보 물건만 보고 계산을 하는 LTV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심화된 개념이 DTI, DSR 개념인데 이 DTI보다 좀 더 매운맛을 D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주, 즉 돈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차주가 가지고 있는 전 대출 금액을 보는 건데 그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그 해당 차주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봉 대비해서 이제 나갈 건데 너가 우리는 이렇게 대출이 3억 5천까지 나갈 수 있지만 그걸 다 갚을 수 있어? 그만한 연봉이 되니? 라고 물어보고 소득, 즉 총부채를 원리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 DSR입니다. 이 DSR의 요인,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대출 만기입니다. 대출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1억이라도 5년 만에 갚아야 되는 부담과 30년에 나눠 갚아도 되는 부담은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DSR이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SR 계산을 할 때 5로 나눠버리잖아요, 원금을. 그래서 이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이 DSR에 불리하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30년, 40년을 빌릴 수 있다 하면 30년, 40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긴 대출일수록 DSR에서 유리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부분을 손본 것을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DSR에서 불리해지고 DSR에서 불리해진다라는 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한도를 줄어들게끔 만드는 요인이 이 스트레스 DSR, 즉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4%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상금리 1.5%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5.5%의 금리 계산을 해서 대출 한도가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원래 4%로 빌릴 수 있었던 대출이 3억 원이었다면 나는 총 계산을 했을 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으로써 5.5%에 빌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는 어떻게 붙느냐? 그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가 최저 1.5%가 안 되면 무조건 최저 1.5%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상한선이 3%거든요. 3%는 넘지 않게 하겠다. 즉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를 바로 시장에 도입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대출 한도가 너무 급격히 줄어드니까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상반기에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차주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1.5에 25%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럼 1.5 곱하기 25%를 하면 0.375% 정도, 0.38% 정도가 더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의 한 2에서 4%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변동형 차주인데 3억 3천을 빌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한 3억 한 이제 2에서 4% 정도 줄어드니까 1,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6월 지나서 하반기가 되면 더 많은 가산금리를 부여하겠다. 그게 1.5에 50%.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 100% 다 부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형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즉 변동형 대출을 받는 차주한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6월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2금융권도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금융권 은행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빈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6월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변동형이 아닌 고정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동형 차주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상금리가 붙는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변동금리에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 스트레스 DSR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대출 전략은 여러 가지로 언제든지 펼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팽님 이건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DSR에 정말 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거다. 네. 금리를 더하는 거구나. 그러면 원리금을 갚을 때 부담스러운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이 금리가 높아졌을 때 네. 대출 한도가 영향을 받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DSR을 계산할 때 총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DSR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총 대출 원리금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 비율이 늘어나니까 DSR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DSR이 40이 넘어버리면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줘요. 그리고 50이 넘어버리면 2금융권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기 때문에 이 DSR을 키우는 요건 자체가 금리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버리니까. 계산상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이 네. 스트레스 DSR이 점점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면 사실 이 변동금리에 가상금리를 붙이는 효과가 미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해당되지 않는 대출들의 빈틈 전략을 펼쳐도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빠져나가는 틈새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6월 전까지는 꼭 이런 전략이 뭔지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마련 대출 특강에서 아마 좀 구체적인 빈틈 전략을 펼쳐 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무주택 포지션인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1주택이었다가 지금 잠깐 무주택 포지션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또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갈아타기 분들 이제 조금 차치하고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애 최초다. 그리고 서민 실소유자 요건이다. 또는 무주택 요건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LTV와 DSR을 잘만 공부하시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에 따라 내가 갭을 끼고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적은 종잣돈으로도 C급지의 아파트가 아니라 A급지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보다 대출력 공부를 먼저 해라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적은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지만 내 종잣돈이 너무 적어서 나는 경기도 끝자락만 갈 거야. 인천밖에 못 갈 거야. 인천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종잣돈으로는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 개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입지 선택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많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2, 3금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할 수 있는 1금융권 은행 활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거 잘 못 봤는데 풀팽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좀 실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간접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대출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내 DSR을 털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분들도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지금 아직까지 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부자 그릇이 되어서 아무도 이제 나에게 응원을 해주지 않아. 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 반드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인 분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030 분들 있으시면 그리고 주변에 이제 조카분들이나 아는 지인분들 있으면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경매로 달려가실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 공부부터 먼저 해주시면 후회 없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양한 부동산 강사님들을 보면서 네. 필팽님처럼 수강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신나게 강의하시는 분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덩달아서 수강생 분들도 신이 나더라고요. 네.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눈다는 건 필팽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신선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강의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더 농익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전 사례가 많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수강생분들의 실전 사례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 상황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메커니즘을 잃지 않게 되고 감을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사실은 집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다시 내려오는 그 기분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불안함이 뭔지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충분히 알고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의 안정감, 성취감, 이거를 다시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못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 실패 사례도 그리고 다시 성공 사례도 함께 제가 조금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례를 들려드렸을 때 훨씬 이해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출 사례들을 통한 제 사례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도 진짜 생생한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익혀야 되고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강이 다시 기획되어서 지금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요. 사실상 이 특강은 이번에 이제 런칭을 하고 또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특강을 하겠다고 고집한 이유도 지금 시장에서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위너라는 거를 나중에 하반기가 되면 더 잘 아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출 지식이 정말 많지 어쩌면 않았구나, 그리고 더 깊이 활용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풀penguin 강의 들어봤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시간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잃지 않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풀pen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